1123년 중국의 송나라 사신선이 서해를 건너왔다. 사신선이 입항한 곳은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다. 병난도에서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는 30리길. 그렇게 송나라 사신단은 개경으로 들어왔다. 당시 송나라 사신단의 눈에 비친 개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께서는 고려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고려 청자나 팔만대장경 같은 세계적인 문화재가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세계적인 문화재를 만들었던 고려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또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상 고려의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리려고 하면 막막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려의 주요 유적과 유물이 북한 개성 지역에 주로 남아있고 기록마저 부족해서 그동안 고려의 온전한 실체를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천년 전 고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 제목이 다소 길고 어려운데 간단히 풀이하자면 송나라 사신이 쓴 고려 견문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고려도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고려도경을 쓴 사람은 천년 전 고려에 파견됐던 송나라 사신 서긍이라는 인물입니다. 학계에서는 고려사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사료로 삼을 만큼 고려도경에는 천년 전 개경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려도경을 길잡이 삼아 고려의 수도 개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페이 시내에서 8km쯤 달리면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이 나온다. 중국 역대 왕조의 보물 70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다. 취재진은 이곳 고궁박물원에서 현존하는 고려 도경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을 만날 수 있었다. 원래는 북경의 궁중장소보관소에서 전해져 오던 중국 황실의 보물이었는데 중국 내전이 일어난 1940년대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가져온 것이다. 보관함에서 꺼낸 고려 도경은 오랜 세월 소중하게 간직해온 흔적이 역력했다. 원본은 그림이 들어 있었으나 전란으로 소실되고 남아있는 부분을 모아 새로 묶은 것이다. 1137년에 다시 발간한 것이라 해서 건도본으로 불리는 이 고려도경에는 청나라 황제들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송나라는 물론 청나라 때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 왕조에서 귀한 문서로 관리되어 왔다는 뜻이다. 那这个图的部分已经失传了，现在有了文字的部分存留下来。那在这个文字当中呢，我们可以看到宋朝的时候，中国跟韩国交通的一种史料。也就是说，徐经他在到韩国出使的时候，他把沿途所见的风土人情都记载下来了。那在这个宋刻本当中呢，我们可以看到，这个是一个全世界到今天来说仅存的一个本子。 고려의 건국 역사부터 고려 왕실의 계보와 성곽 그리고 개경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표정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천년 전 개경으로 안내해줄 가장 생생한 기록으로 평가한다. 그 당시 1123년 이 당시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때의 생활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또 풍부하게 기록을
큰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고려시대 연구에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재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후대 조선 초에 이것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당시에 생생한 기록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고려 도경에 따르면 서경 일행이 중국 대륙을 떠나 고려로 출항한 것은 초여름이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동남풍을 타고 서해를 건너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여름철이다. 계절풍을 이용해 서해를 항해한 지 16일째 되던 날, 서경 일행은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에 도착한다. 당시 병난도는 개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고려를 방문했던 서경은 고려에 대한 첫인상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땅에 들어가 보니 성곽이 우뚝우뚝하여 쉽사리 업신여길 수 없다. 이제부터 고려를 세운 형세를 파악하여 아는 대로 모두 그린다. 개성. 천년 전 서경이 방문했던 옛 고려의 수도 개경이다. 개성이 고려의 도읍지가 된 것은 919년.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려시대 유적과 유물이 상당수 남아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난 것은 철원에서 개경으로 도읍지를 옮기고 24년이 지난 후다. 지금의 왕건릉은 지난 93년 새롭게 단장한 모습이다. 선주교는 500년 가까운 고려 역사와 운명을 함께한 정몽주가 최후를 맞은 곳이다. 다리의 원래 이름은 선지교였으나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 일파에 의해 피 흘리며 죽은 자리에서 대나무가 자라났다고 해서 선주교라 불리고 있다. 선주교 돌다리에는 정몽주가 흘린 것으로 전해오는 핏자국이 선연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천년 전 개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백성의 집은 벌집같이 모여있고 열의 하나는 기와집이다. 서경 일행이 머문 곳은 지금의 고려 박물관 자리로 당시엔 송나라 사신 전용 숙소인 순천관이 있었다. 순천관의 정청은 기둥이 9개, 외랑은 30칸으로 왕의 거처를 능가한다. 송악산 아래에는 고려 궁궐터가 남아있다. 25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더 넓은 부지의 만월대. 이곳에 서경이 보았던 고려 궁궐이 있었다. 날아갈 듯 연이은 용마루는 붉고 푸른 단청으로 꾸며 그 화려함이 꽝이 나는 것과 같다. 옛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있는 고려 궁터. 천년 전 고려 궁궐을 보았던 서경이 화려했던 옛 모습을 묘사해 놓아 그 숨결을 되살릴 수 있게 됐다. 고려 궁궐은 고려 말 홍건적의 침입으로 불탄 이후 지금까지 제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궁터만 남아 만월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천년 전 고려 궁궐을 직접 보았던 서경이 그 모습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기록해 놓아서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만월대의 회경전터입니다. 외국의 사절단을 접견하거나 국가의 주요 대사가 있을 때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사절단으로 개경해 왔던 서경이 고려 임금을 배할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경은 회경전으로 가기 위해 통과한 궁궐문이 아주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고려 도경에는 궁궐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광화문, 승평문, 신봉문, 창안문을 지나서야 회경전의 전문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경전으로 통하는 고려 궁궐의 문은 모두 5개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광화문과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으로 이어지는 3개뿐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궁궐문을 기준 삼아서 보통 궁궐문 하면 3개를 떠올리기 쉬운데 서경이 보았던 고려의 궁궐문은 5개입니다. 궁궐문이 3개든 5개든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궁궐문은 국가체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5개의 궁궐문은 천자의 나라, 즉 황제국에서만 사용하던 궁궐문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갖춘 나라라는 뜻인데 과연 고려는 황제국이었을까요? 서경이 방문했을 당시 고려 궁궐은 2km의 궁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만월 때는 지금도 고려 궁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런데 궁성 밖에서 또 하나의 성터가 발견됐다. 흙을 다져서 쌓은 토성의 흔적이다. 여기 보이는 뚝처럼 생긴 거 궁성 동벽입니다. 그 다음에 저게 그 4층 건물 뒤 경사면이 저거가 이제 황성 동벽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궁성 안에는 왕궁이 들어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성구역에는 삼성육부를 비롯한 주황관청이 들어앉았습니다. 궁성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성, 그것은 고려 황성이었다. 남아있는 흔적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다. 고려 궁궐을 궁성이 에워싸고 있고 궁성 밖으로는 4.7km의 황성이 둘러싸고 있다. 황성의 존재는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다. 고려 궁궐은 기본적으로 황성과 궁성을 두는 점이 특징인데요. 조선 왕조에서는 황성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려는 아마 광종 때 그런 그 황제의 그런 지위를 의식하고 궁성 또 바깥에 황성을 두어서 이중으로 궁궐을 감싸는 제도를 가진 것이 커다란 특징입니다. 서경이 처음으로 들어선 광화문은 황성의 정문이고 승평문은 궁성의 정문이었다. 이어서 신봉문과 창한문, 회경문을 차례로 지나게 되는데 이러한 5개의 궐문은 황제국을 상징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광화문에 들어서니 승평문이 나오고 담장을 따라 걷다 보니 신봉문에 이르렀다. 신봉문은 서경이 고려 도경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것으로 묘사한 문이다. 남아있는 주춧돌로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 주춧돌 지름이 1m 40cm. 대부분 건물 기둥의 지름이 80cm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원래는 궁성 정문은 저 앞에 지금 저 큰 건물 있죠? 건물이 있는데 궁성 남문으로서 승평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민가가 들어앉다니까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저건 없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이 신봉문을 거쳐서 다음에 창한문을 지나게 됩니다. 저기 창한문. 창한문. 5개의 궐문 중 문터가 남아있는 것은 신봉문과 창한문이다. 주춧돌이 남아있는 이 문터가 창한문 자리다. 4개의 계단이 좌우 대칭으로 늘어선 이 축대를 올라가면 서경이 고려 황제를 만났던 회경전 터가 나온다. 당시 회경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회경전은 난간을 붉게 오칠하고 구리꽃으로 꾸몄다. 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하니 여러 전각 가운데 최고다. 건축 자재는 만월대에서 출토된 유물로 추정이 가능하다. 황실을 상징하는 봉황무늬가 새겨진 기와 막새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지붕에는 장식용 잡상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고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의 원형 초석은 기둥 밑둘레를 장식하던 것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고려의 당초무늬 벽돌은 고구려의 기상과 통일신라의 화려함을 계승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자기와다. 만월대 등 북한의 고려 유적 곳곳에서 청자기와가 쏟아져 나와 고려시대 주요 건물에는 청자기와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만월대를 발굴하는 과정이라든지 고려시기 옛날 절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이러한 고려 청자기의 부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려 시기에 보통 평민들의 집들은 사용되지 않고 특히는 중요한 건물들, 왕궁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절간들, 귀족들의 집들에 이러한 화려한 고려 청자기 기와를 갖다가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물로서 기증하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궐은 어떤 구조였을까? 일본 와카야마 히현의 고야산. 일본 불교의 본산인 고야산에서 고려 궁궐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 친왕원에 전해져 오는 미륵하생경 변상도는 충정왕 2년에 제작된 고려시대 불화다. 극락정토에 있는 가상의 왕국을 배경으로 미륵열의 설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는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불화의 하단에 그려진 가상세계의 궁궐은 서궁이 묘사한 회경전과 흡사하다. 불화의 궁궐 지붕은 기와지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가지는 합각 지붕이다. 지붕 위에는 용문이 치미를 올려 장식하고 난간에도 동으로 문양을 넣어 화려하게 꾸몄다. 일본에 있는 또 다른 고려 불화다. 인도 왕궁을 배경으로 그렸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려 궁궐과 흡사한 구조라고 추정한다. 고려 궁궐을 복원하기 위해 김동우 교수를 찾았다. 북한의 발굴 조사로 확인된 궁궐 배치도를 분석해 건물의 위치를 잡아나갔다. 평문, 신봉문을 거치면 이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북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서 여기 정전이 놓이고 왕의 일상적인 업무 시설인 선정전이 이렇게 측면으로 놓이는 데에 큰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궐의 중심 부분이 그 북쪽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북서쪽으로 치우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궁궐의 정전으로 도달할 때까지 몇 차례 직각 방향으로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마 고려 궁궐의 놓여진 위치가 평탄한 곳이 아니고 송악산 아래 이렇게 굴곡이 많은 곳에 물길을 따라서 건물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먼저 회경전부터 복원해보자. 기둥은 꽃문양의 원형 초석으로 장식돼 있고 화려한 공포가 촘촘히 들어서서 지붕을 받치고 있는 2층 구조다. 난간과 기둥 사이의 빈 공간은 당초무늬 벽돌로 장식했다. 회랑을 두르고 있었던 회경전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제 궁궐 전체로 확대해서 복원해보자. 회경전 서쪽에는 궁궐의 도서관인 임천각이 있다.
회경전 뒤쪽으로는 황실의 재산을 보관하던 장화전 등 수십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궁궐과 황성 사이에는 삼성 육부 등 중앙관청이 즐비하다. 송나라 사신 서궁이 통과한 5개의 궐문. 그것은 천하의 중심을 선언한 황제의 나라 고려의 황성 체계였다. 고려는 한반도를 천하의 중심으로 선언하고 황제의 나라에 걸맞는 제도와 규범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5개의 궐문에는 그런 황제국 고려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궐문뿐만 아니라 고려가 황제국이었다는 증거는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선법사라는 절입니다. 이곳에 자연암석을 이용해 조성해 놓은 고려시대 불상이 있습니다. 93cm 크기로 정교하게 조각된 마의 약삽을 좌상입니다. 불상 옆에 새겨져 있는 명문을 한번 보십시오. 태평 2년에 황제의 만세를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다시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태평 2년의 황제라면 975년에 황제로 즉위한 고려 경종을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시 중심가에는 높이 13m의 철당간이 있는데 이 철당간에는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갖춘 시기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준풍 3년에 절집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풍은 광종이 채택한 고려의 독자적인 연호로 황제국 체제를 선포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천하의 중심으로 선포한 황제국, 고려의 자부심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고려는 약 50년간의 내전을 극복하고 천하를 통일했다는 그런 하나의 자부심이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택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고, 한편으로서는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907년 당나라가 멸망하고부터 이 동아시아 세계에는 강력한 국가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고려는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문화적인 어떤 강력한 자존의식, 고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고려가 천하의 문화국가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어떤 문화적인 자존의식이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취한 또 다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려사를 보면 이러한 민족적, 문화적 자존의식을 담아 광종이 즉위 11년째 되던 해 궁성 밖에 황성을 쌓고 수도 개경을 황도라 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실제로 고려는 서기 960년에 황제국 체제를 갖추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맹주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서궁이 보았던 고려의 황도, 개경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리고 고려 황도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개성을 감싸고 있는 송악산 서북쪽. 고려시대에 쌓은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성의 흔적이 확인되는 곳이다. 황도, 개경 전체를 에워싸고 있던 외성의 흔적이다.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쌓은 고려 외성의 길이는 23km. 조선의 한양성보다 5km나 더 긴 고려 외성은 3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된 20년간의 대역사 끝에 탄생한 고려의 국력 그 자체였다. 고려 평양성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이겁니다. 말하자면 고려 평양성이 평산성 형식을 띈 도성입니다. 평산성. 말하자면 산과 평지를 이용한 이런 성입니다. 순수 평지 도서이라. 역시 개성성도 말하자면 송악산 중심이라서 그 여러 갈래 주위의 산들을 능선을 이용해서 쌓은 평산성입니다. 고려 외성에는 설치된 성문이 25개,
조선시대 한양 성문이 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황도를 방어하는 외성에 성문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고려도경에 들어있었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외성의 모든 문은 개경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 전국으로 통하는 구조다. 모든 길은 개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성의 고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황도 개경을 전국의 도시와 연결시켜 열린 도시로 만들었던 고려 특유의 성문 시스템이다. 개경의 외성과 황성 사이, 이곳이 귀족과 서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다. 그렇다면 개경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했을까? 고려시대 개경 제1의 번화가는 이곳 남대문에서 고려궁터인 만월대로 이어지는 길이다. 지금도 개성의 번화가다. 서경은 당시 이곳 번화가의 풍경을 놓치지 않았다. 광화문에서부터 긴 행랑을 만들고 각 행랑에는 영통, 광덕 등의 상점 문패를 걸었다. 서경의 고려도경에 따르면 광화문에서 시작되는 남대가는 긴 행랑으로 이어진 시전거리다. 상점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흥정으로 시전거리는 시끌벅적 생동감이 넘쳤다. 물건은 신분고하의 차별 없이 누구나 사고 팔았다. 전국에서 갖가지 물건이 모여들고 전국에서 고려인들이 모여드는 시전거리엔 죄수들을 수비하는 방이 나붙는 등 여론 광장의 역할을 했다. 현재 남대문으로부터 만월대 이르는 그 축을 이른바 남대가라고 해서 고려시대의 이른바 개경의 메인 스트리트, 개경의 1번가라고 할 수가 있죠. 고려시대의 시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사와 정보가 함께 공유하는 곳, 그런 곳으로 시전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경 시내를 구석구석 돌아다닌 서경이 너무도 부러워한 것이 있었다. 고려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민가에는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물론 군졸에 이르기까지 글을 배우는 고려인의 모습에 서경은 훌륭하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깊은 산 절집에서도 학문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과거 시험에 대비하는 사립학교의 여름 수련회가 주로 산속의 절집에서 이루어졌다. 광종 때 도입된 과거 시험은 기득권층을 견제하고 개혁적인 신진 세력을 진출시키는 등용문이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었다.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과거에 대비하는 시험 방식도 다양했다. 촛불이 다 타기 전에 시를 지어서 제출하는 각촉부시라는 시험도 그중 하나였다. 고려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은 국자감이다. 훗날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홍민왕 때 이곳 고려박물관 자리로 옮겨왔다. 성균관의 주요 교과목은 대부분 유교 경전이고
시문을 짓는 문장 수업도 별도로 진행됐다. 글 읽는 소리가 365일 끊이질 않는 성균관은 고려의 관료를 양성하는 산실이었다. 고려인의 생활문화 중 서긍이 감탄한 것은 또 있다. 잘 씻지 않아 때가 많은 중국인들을 깨끗한 고려인들이 비웃었다고 토로해 놓은 것이다. 고려인은 매일 아침 목욕을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시냇물에 모인다. 하지만 서긍은 남녀가 시냇가에서 함께 목욕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는데 고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전한다. 성풍속이 개방적이었다는 뜻이다. 고려의 개방적인 성풍속은 고려 소교에서도 확인된다. 만전추는 님과 이별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한 고려 소교로 남녀 상렬지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여성이었던 이 낭낭군 부인 최씨가 개방적인 성풍속은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족보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계유년.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1333년 고려 후기가 됩니다. 남부 덕산리 호. 이건 바로 개경에 있는 남부 덕산리의 호주 낭낭군 부인 최씨. 바로 이 낭낭군 부인 최씨라는 것은 여성이죠. 바로 이 남부 덕산리의 호주가 바로 낭낭군 부인 최씨라는 사람입니다. 고려 시대에 있어서 막 그러한 어떤 성풍속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열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시 이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경제적인 주체 그리고 또한 이 호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덜 종속적인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비교적 재산의 주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혼이나 이런 점에서 남편으로부터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것이 고려시대 가사나 여러 가지 풍속주의에 있어서 여성이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고려는 조선시대와 달리 여성의 지위가 보장된 사회였다. 여성의 성을 억압하지도 않았다. 몸을 깨끗이 하는데 남녀의 구분을 두지도 않았고 이상하게 보지도 않았다. 중국인들에게 깨끗하지 않다고 충고했다는 것은 문화적 자신감이 넘치던 개경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천년 전에도 우리 민족은 깨끗하고 정갈했던 것 같습니다. 고려 사람들이 잘 씻지 않는 중국인들을 비웃는다며 서긍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둔 것을 보면 이미 천년 전부터 우리와 중국 두 나라 민족성의 차이가 백성들의 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엿본 황도 개경의 모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서긍은 고려 백성의 깨끗하고 수준 높은 생활 문화가 무척이나 부럽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긍이 보지 못한 고려 최대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매년 11월 개경에서는 전 고려인이 참가하는 팔관회가 열렸는데 서긍이 고려를 방문한 것은 6월입니다. 만약 서긍이 팔관회를 보았다면 어떤 기록을 남겼을지 팔관회를 살펴보도록 하죠. 팔관회가 열린 곳은 고려궁의 정문 앞입니다. 지금 우리는 팔관회라고 하면 단지 불교 행사로만 알고 있는데 고려의 팔관회는 단순한 불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사인지 한번 볼까요? 팔관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조화식 장면입니다. 조화식은 본격적인 연회가 열리기 전에 중앙 관리들이 황제에게 인사를 올리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지방관들이 차례로 표문을 지어 바치는 의식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건국 이후
지방 호족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고려의 가장 큰 과제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팔관회의 조화식은 다양한 지방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해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 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드디어 축제가 시작됩니다. 엄숙했던 행사장은 축제의 장으로 바뀝니다. 사흘 밤낮으로 진행되는 이 팔관회 축제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고려의 온 백성들이 참여해 그야말로 민족 통합의 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가까이서 봐야겠습니다. 터번을 두르고 있군요.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이유로 팔관회에 참석한 것일까요? 예성강 하구의 평난도는 고려의 경제 특구였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송경복원도에서 그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개경에서 평난도로 이어지는 삼십리길은 고려의 제1간선도로가 개설돼 경제 동맥 역할을 했다. 계절풍을 타고 항해하기 좋은 여름은 송나라 상선과 사신선으로 평난도는 장관을 이루었다. 고려와 교역한 나라는 비단 송나라만이 아니다. 평난도의 번성함을 노래한 이기보의 시에는 남만이라는 나라가 등장한다. 남만은 어떤 나라일까? 고려사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식국, 마팔국, 섬나곡국, 교지국이 등장한다. 대식국은 지금의 아라비아이고 마팔국은 인도반도의 나라이며 섬나곡국은 태국, 교지국은 베트남을 뜻한다. 이들이 고려와 교역한 남만의 나라들이다. 고려 도경에는 이들 사신이 올 때 큰 시장이 열린다고 적혀 있다. 국제무역항 평난도에는 고려와 교역을 희망하는 핫산, 라자 등 수많은 외국인 상인이 드나들었다. 이들은 이슬람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다. 평난도는 동북아 국제교역의 허브로서 단순히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무역을 관장하고 있던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이 중요한 교역 거점이었습니다. 우리 고려사 기록에서도 명백하듯이 100명 이상의 대규모 선단을 이끈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이 왕실과 정기적인 그리고 대규모적인 교역을 행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 또 이 교역을 통해서 그 세계의 특수한 희귀 물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와 사상, 기술과 정보까지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평난도는 단순히 교역 거점으로서가 아니라 세계 문화를 호흡하는 하나의 문화 용광로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개경에는 사신과 상인들을 위한 전용 숙소인 객관이 있었다. 서궁의 고려도경에는 순천관 외에도 10여 곳의 객관이 있었다고 전한다. 배문양 청동거울은 고려가 대양을 누비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계와 교류했는지 보여주는 유물이다. 세계인들이 들어오는 평난도는 국제무대로 나아가는 고려의 진출 기지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당시 교역품은 무엇이었을까? 개성의 고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비단은 송나라 때 것으로 추정된다.
명품으로 손꼽히는 고려 인삼을 구입하기 위해 송나라 상인들은 앞다투어 비단을 들고 왔다. 고려 종이도 외국 상인들이 좋아하는 인기 품목 중에 하나였다. 비단 기술이 서역으로 전파된 뒤 국제적인 교육 상품으로 떠오른 것은 도자기다. 동서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는 도자기를 안전하게 운반하기에 적합했다. 이슬람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평난도는 세계의 상품이 교역되는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발전했다. 외국 상인들이 교역품으로 가지고 온 것은 후추와 향료 등 고려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상품들이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상품만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서민의 술로 꼽히는 소주도 고려 때 이슬람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다. 고려는 그들의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문화로 승화시켰다. 이러한 고려의 분위기는 고려의 문학작품인 쌍화점에 반영됐다. 쌍화점의 회화비는 위그르게 이슬람인이다. 개경에 정착한 이슬람 상인들은 그들의 축제에 고려 왕을 초대할 정도로 고려 왕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270년경부터 몽골과 함께 들어왔던 위구르계의 수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관리로서, 상인으로서, 또 국제 교역상으로서 이제 고려 사회와 접촉을 했고, 또 고려 말이 되면 대규모 집단촌을 이루면서 개경에 자기네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촌락 내에서는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또 터분을 두르면서 자기들이 복장을 고집하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신앙인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까지 지었다는 기록이 있고 보면은 수백 명, 적어도 수천 명 규모의 이슬람 집단들이 한국 사회, 고려 사회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대규모로 동화돼 갔던 거죠. 고려와 교역을 희망하는 이슬람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때는 11월이었다. 개경 8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고려 최대 축제 8관회는 좋은 교역의 기회였다. 외국 사신단과 상인들은 앞다투어 찾아와 고려 황제에게 예물을 진상하며 교역을 청했다. 참석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8관회는 국제무역 박람회장으로 발전했다. 세계의 문화와 문물에 활짝 열려있던 국제도시.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살 만큼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시. 천년 전 고려의 황도 개경은 세계와 호흡한 역동적인 국제무역 도시이자 동서문화의 용광로였다. 건국초 민족통합의 장으로 출발한 8관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인과 세계인이 만나는 국제박람회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고려인의 축제에서 전 세계인의 축제로 확대된 것이죠. 그렇다면 세계인이 기억하는 고려, 세계 속의 고려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네, HD 역사 스페셜의 국제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코리아에 대한 첫 기록이 서구 사회에 등장한 것은 루이 9세 때입니다. 이 루이 9세의 사신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루브르기라는 사람이 그의 여행기에서 고려 사람을 만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섬의 나라 카우레의 사절을 봤다. 마치 사제들처럼 갓을 쓰고 다니는데 검은 니스칠을 한 것처럼 어찌나 윤을 냈는지
햇빛에 반사되면 반짝인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 서구에 알려진 코리아에 대한 첫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리아가 지도에 등장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네덜란드의 반 랑그렌이 루브르게 여행기를 토대로 1595년에 제작한 아시아 지도입니다. 중국 대륙의 동쪽 부분에 둥근 모양의 섬이 그려져 있죠. 코리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양과는 다르긴 하지만 이것이 세계에 소개된 코리아의 첫 지도입니다. 그럼 한반도가 섬나라가 아닌 반도국으로 그려진 것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17세기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선교사 마르티니가 제작한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시켜 놓은 것도 그렇고 한반도의 형태도 그렇고 제법 사실적으로 바뀌었죠. 제주도를 풍마라고 적은 것도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말이 많이 나는 곳이란 뜻에서 풍성할 풍자에 말맞자를 쓴 것을 보고 이렇게 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르티니의 이 지도에는 그 압록강과 한강, 또 두만강은 물론이고요. 조선 팔도의 명칭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아서 이후 지도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역시 국명은 코리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전 세계를 두 개의 원형 속에 그려놨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지도학자인 G. 드릴이 1700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세계 지도에 등장한 한반도의 모습 어떻습니까? 역시 코리아로 표기되어 있죠. 세계 속의 코리아는 이렇게 고려에서 시작돼서 국제 무대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코리아라는 이름에는 세계와 호흡한 고려인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기 중국에서 고려 사신을 만난 것처럼 세계인들은 처음에는 중국에서 고려를 만나고 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만났던 중국 속의 고려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경의 고려 도경을 통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내리는 새벽 주치원 발사 기지에서 이뤄진 두 우주인의 출정식은 13억 중국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중국은 유인 우주선 신주 6호 발사 과정을 생중계로 전 세계에 공개했다. 유례가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발사되는 순간부터 13억 중국인들을 열광시켰던 신주 6호. 중국의 유인 우주선 6호에 붙여진 신주는 중국 역사상 단 2번만 사용된 특별한 의미의 이름이었다. 신주는 세상의 으뜸인 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주가 등장하는 것은 역사상 2번 등장하는데 고려 문종 34년 1078년 송나라 신종 원년 때 처음으로 2척의 신주를 건조해서 고려에 사신을 파견했고 다음 기록은 1123년 송휘종 때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기 위해 보낸 배를 말합니다. 신주호는 고려로 파견된 송나라 사신선이다. 세상의 으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주호는 지금의 우주선을 개발하는 만큼 송나라가 전력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동남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닝보항. 송나라 때 고려로 파견한 신주호를 건조한 옛 명주 땅이다. 세계 각지로 향하던 송나라의 사절단과 상인들은 이곳에서 길을 떠나고 이곳으로 세계인들이 들어왔다. 1000년 전 해상국제무역기지 역할을 했던 닝보는 지금도 중국의 선박 제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역대 해양 유물을 전시하는 닝보 해양박물관. 이곳에 송나라 때 건조된 신주호 모형이 복원돼 있었다. 송나라 선박 기술을 총동원해 건조한 신주호를 기념하기 위해 100분의 1로 축소 복원하는 것이다. 배전의 용머리와
선실지붕의 금칠 장식을 보면 신주호 건조에 쏟아부은 공력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행 사신선에 이토록 정성을 기울일 만큼 송나라에서 고려는 중요한 존재였다는 뜻이다. 신주호의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고선박 한 척이 주산군도에서 항해에 나섰다. 중국의 고선박 전문가 팀이 지난 2003년에 복원한 이 배는 현재 운항하는 고선박 중 가장 오래된 시기의 배다. 길이가 32m이고 폭이 1.8m. 신주호는 이 배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도경에는 신주호의 길이가 30장, 승선 인원 180명으로 되어 있다. 30장은 90m에 해당한다. 고려행에 오른 송나라 사신선은 신주호 2척에 6척의 객주까지 포함한 대규모 선단이었다. 당시 송나라 사신단은 수행원을 포함해 1000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주의 규모가 한 척당 180명, 객주가 한 척당 60명의 선원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합해 보면은 한 700여 명의 인원이었고요. 그러면은 사신의 인원은 대략 한 2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면은 그 당시에 왔던 인원은 총 1000명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고려를 방문했던 거죠. 고려로 파견된 대규모의 송나라 사신단은 당시 고려의 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국 대륙이 분열돼 서로를 견제하고 있던 이 시기 균형추 역할을 했던 나라가 고려였다. 고려의 위상은 중국의 닝보에서도 확인된다. 닝보의 고려 사적 전시실. 고려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원래 이곳은 고려 사신단이 머물던 고려 사관이 있던 곳이다. 송나라 때 건설된 고려 사관은 당시 중국에서 외국 사신을 위한 유일한 사관이었다. 전시실에 걸려있는 고려 사관 상상도를 보면 2층 건물에 마당을 갖춘 제법 규모 있는 모습이다. 고려 사관은 송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던 고려의 비중을 보여준다. 这个就是说，在这个北宋啊，北宋的这个初期吧，也就是宋徽宗那个时候，那么这个明州同高丽关系是非常密切的，而且呢是一个比较大的商埠啊。那么因此呢，朝廷呢为了要同这个高丽的这个友好交往吧，出于政治上的需要、经济上的需要、外交上的需要，因此呢，准备派大批的这个使队啊，到高丽进行访问。 중국의 발굴 추사에 따르면 고려 사적관 일대에선 고려와 관련된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굴됐다고 한다. 부분적인 발굴로 확인된 고려 사관 면적만 1000평방미터에 이르렀고 실제로 2층 건물이었음이 밝혀졌다. 고려 청자를 비롯한 고려 유물이 속속 쏟아져 나왔지만 도심의 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발굴은 중단됐다. 在这个周围呢，这个地方就没有北宋的遗址。 都是南宋以后的东西，啊，这个所以呢，这个地方呢，我们现在都把它保存起来，把它埋起来了，埋在下面。什么时候假如要建设的话，我们要建设公园的话，把它像河姆渡一样把它挖开来，这个遗址怎么样的，怎么打的，都还保存着。 발굴을 진행했던 닝보 문물고고연구소 소장은 공원 일대가 모두 고려 사관과 관련 있는 유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천년 전 동서를 잇는 국제무역항이던 닝보항에서 건조된 송나라의 신주호. 신주호는 고려로 오고 간 송나라 사신선이었다. 송나라 사신 서경은 고려의 황도 개경의 역동성을 접하고 돌아가 그 생생한 모습을 고려도경에 기록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천년 전 개경을 방문한 송나라 사신 서경의 기록을 통해서 세계와 호흡한 고려를 만나보았는데, 서경은 고려도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려도경 서문에는 고려의 건국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 서경은 여기서 고려가 고구려와 발해를 계승한 나라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이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잘못된 시도인지 중국이 그들의 뿌리라고 부르는 한족 출신의 서경이 기록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송나라 휘종에게 올린 공식 보고서에 고려도경까지 부정한다면 중국은 그들의 역사까지도 부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옛 고구려와 백제 등 삼국의 세력들을 포용하고 발해 유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여 한반도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었던 고려. 그 저력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각인시켰던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